바이크 타고 시베리아에 간다. 바이크 타고 숲속에 짐승들 시퍼렇게 불을 켜고 나를 노리네. 하여간에 그따순 마을로도 가지 못하고 숲의 꿈에도 들 수 없네. 가고 가는 시간보다 메고 가는 길이 더 많아. 그러나 이 길 두렵진 않아. 눈을 흘리던 어머니 부르시며 떠나온 길. 두려운 것은 더 두려운 것은 오던 길 돌아가 긴 줄에 서는 것. 이 길 두렵진 않아. 바이크 타고 시베리아 지난다. 아시아의 육본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 국어인데 거기 도로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 완성이 됐다는 건 아시아와 유럽이 그로 활성화된다는 거. 거기 육본도의 시작점이 부산이라는 거. 한반도라는 거. 한반도라는 건 아시아의 육고선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한반도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나는 바이크 타고 시베리아에 간다. 시베리아에 간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탐험가 김현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탐험가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길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일을 해오고 있어요. 쉽게 표현해보면 광주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라시아와 29년째 인연을 맺어오고 있고, 그리고 1996년, 2001년, 2014년, 2017년, 2019년, 2023년 모두 6차례 대륙 횡단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일상에 있는 이동수단을 사용해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광주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14,000km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라시아 마실 가기이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차를 타고 함께 바이칼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오고, 우리의 청년들이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발트해에서 윈드서핑을 하고, 우리의 어른들이 자신의 차로 유라시아 대륙의 북극권에서 오로라를 보고 오는 일,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 진행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으신가요? 예, 영화 1987이 있습니다. 제게서 1987은 대학에 입학했던 해이기도 하고요. 우리 역사에서는 60민주항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손으로 직접 투표를 해서 국가 지도자를 뽑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러한 일이 바로 1987년에 60민주항쟁이 이끌어낸 6.29 선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의 공부보다 시위 현장에 익숙했던 저는 민주화의 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제가 체험을 하면서 전남되었네요. 체험하면서 뭔가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야당 지도자들의 분열로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수제를 들고 있었는데 수제를 들고 있는 손이 떨고 있더군요. 물론 실망감 때문은 아니었고요. 여기 상대 뒤쪽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용돈이 좀 생기면 그렇게 친구들이 생각나는지요.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두부김치를 하나 주문하고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새워 막걸리를 마셔낸 결과였습니다. 떨고 있는 손을 보자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1988년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쫄병이었던 19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침상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구참들이 보고 있던 TV에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저는 그래 바로 이거다, 지구 끝까지 가보자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을 통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이었죠. 1990년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시작했죠. 일본이었습니다. 탐험가의 첫 여행이 일본, 좀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1990년 당시에는 제 주변에 외국에 나가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게서 고민은 밖으로 나갔다 한국으로 어떻게 귀국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 정도는 헤엄을 쳐서라도 올 수 있겠다라는 패기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여행을 통해서 귀국하는 방법을 배우고 1991년 인도로 향했습니다. 당시 인도는 저에게서 집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익숙함, 곧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부터 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도 대륙 서쪽에 위치한 봄베이에 도착했습니다. 현재는 뭄바이라고 부르는데요. 새벽이었습니다. 공항 바닥에 얇은 천을 덮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틈을 찾아서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많더군요. 날이 밝자 시내로 나오게 되었고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구도심과 신시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행자들한테는 구도심이죠. 그렇게 저도 구도심을 걷고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망치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띄더군요. 알고 보니 거리의 이발사였는데 강렬한 햇볕과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옆에 있던 두터운 벽에 구멍을 내어서 그 안에다가 자신의 그늘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신라 성군함이 생각나더군요. 저희 때는 단골 수학 여행지였는데요. 해설사님은 당시 엄청난 과학과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고 신라 성군함을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도 자부심이 대단했고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단지 덥다라는 이유로 수백 년이 넘어 보이는 성벽에 구멍을 내도 괜찮을 만큼 인도라는 나라와 도시 전체는 이전과 같았습니다. 우리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인도 대륙에서의 여정은 인도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뭄바이에서 동북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인도와 네팔의 국경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시베리아가 중심이니까 관련된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인도와 네팔의 국경 도시 고라크푸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심사가 이루어지는 소나울이라는 마을로 이동을 했고요. 이곳에서 국경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출입국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는 단지 대나무 하나가 양국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고요. 그리고 국경선은 얕은 하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그 하천을 건널 수 있게 만들어진 다리 위를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고요. 군에 다녀왔던 저에게 국경이란 무장 군인과 삼엄한 경계를 의미했죠.
허락 없이 국경을 넘게 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거나 그다음에 총에 맞아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아주 살벌한 곳이었죠. 저에게 국경이란. 하지만 저도 현지인들처럼 다리를 통해서 비자를 만들지 않고 네팔로 입국을 했습니다. 이후에 국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당시에 인도에는 많은 유럽 여행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 유럽 여행자들은 인도를 문명 세계가 잃어버린 어머니의 정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과 이 얘기를 나누면서 부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10대 시절부터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유럽도 이웃 나라를 오가는데 전혀 제한이 없으니까요. 장애물이 없으니까요. 저는 국경과 관련해서 여행이라는 걸 정의해보다가 한동안 여행 지상주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행이란 국경 또는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낯선 곳으로의 경계를 넘는 행위인데요. 국경 또는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서로 다름과의 만남이죠. 서로 다름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서로 다름은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불평하게 되면 서로 당을 지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원수처럼 되기도 하죠. 현재 남과 북의 분단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서방 세계와의 충돌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 이 대부분의 이유가 서로 다름이 그 이유입니다. 원인이죠. 저는 여행이 이러한 한계들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행이란 국경 또는 경계 너머의 서로 다름과의 만남인데 서로 다름을 이유로 불평을 하게 되면 여행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인도 네팔 등지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취방이었죠. 엎드려서 방바닥에 제가 다녔던 지역들을 점으로 찍고 연결해보니 선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만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들을 지도 위에 올려놓고 인도에서 한반도까지 연결되는 길들을 육로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베리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베리아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춥다. 그렇습니다. 동토의 땅이요 유영지죠. 저에게서 시베리아는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입니다. 1991년 12월 26일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소련의 몰락은 서방 세계와 같은 발걸음을 걸어왔던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장이자 자원의 보고로서 기후 땅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1950년 6월 25일 한국에서 발생한 동란을 계기로 세계는 냉전이 본격화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소련이 해체되기까지 4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재의 러시아는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요 또 이로 인해서 시베리아는 미지의 세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기후 땅 러시아 그리고 미지의 세계 시베리아 뭔가 저를 강하게 끄는 게 있었죠. 이때는 생각하면 행동한다 했습니다. 1995년 다시 배낭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북동에 있는 한 도시 하바롭스크를 향했습니다. 이때는 처음으로 주제를 가진 여행이기도 했는데요. 고려인의 이주 경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인상적인 것은 러시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했는데 별도 용지로 나왔습니다. 이 별도 용지 안에 아주 조그만 공간 안에 제가 방문해야 될 지역들을 전부 써넣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1995년 당시에 러시아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고 또 도시의 이름도 어렵고 길게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하바롭스크 공항에 도착을 했고 출입국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별을 달고 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출입국 심사원의 얼굴이 무서웠습니다. 마치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하고 뒤를 돌아봤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일주일 뒤에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안으로 들어왔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알아들을 수 없는 러시아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죠. 이 말을 걸어오더군요.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 민소매 차림의 상의 그리고 추리닝에 흙먼지 묻어있는 신발 이들도 무서웠습니다. 인도에서의 경험으로
뭐 이런 모습 정도는 익숙해졌지만 바로 여기는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었던 나라니까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알료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청년을 만났습니다. 알료나는 당시 하바롭스크 사범대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었는데요. 아르바이트로 공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시내에 있던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를 따라서 시내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저렴한 숙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이 도시에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간판이 있어도 눈에 띄지 않고요. 사회주의의 특징이죠. 그리고 밖에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없어서 도대체 식료품점이 어디에 있는지, 상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숙소 관계자는 이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강도 짓을 하고 다니니까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알료나가 매일처럼 제 숙소를 찾아와 주었고 저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정 시간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혼자서 시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내에서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 신학교 기숙사로 숙소를 옮겼죠. 그리고 이곳에서 러시아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빅달리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와 학생과 가깝게 지냈는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신기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민족이잖아요. 러시아는 180개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고요. 또 89개 연방 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머무르고 있던 하바롭스크 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유대인 자치주였던 것입니다. 또 소련 시절의 음악을 구하기 위해서 레코드 가게에 갔다 디마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디마는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가로서 활동하고 있었고요. 또 초등학교에서는 종이접기 선생님, 그리고 하바롭스크 방송국에서는 라디오 프로그램 DJ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전형적인 중산층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아주 많았는데요. 또 불평도 많았습니다. 그의 불평의 내용은 나라가 망해서 젊은이들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를 부럽다는 듯이 바라보더군요. 뭔가 저도 말을 해야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오기까지 노동일을 통해서 여러 날 노동일을 통해서 비용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료나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카프카스 출신이고요. 그의 집에 갔다가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더군요. 그는 사할린 출신의 고려인이었습니다. 사할린 출신의 고려인은 일제시절에 일제에 의해서 러시아에 강제 추방으로 왔다가 이곳에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있는데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조선시대 말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연해주에 자발적으로 정착을 한 사람들이고요. 또 현지화가 돼서 러시아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알료나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고려인의 이주 경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할 시간이 가까워서 선교사님에게 인사를 갖고 이야기를 잠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러시아라는 땅이 당시에 러시아가 정말 기운 땅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러시아가 20세기 마지막 서부 개척지와 같다 하면서 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런 곳에 와서 도전하고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 나가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보셨겠지만 나라가 없는 민족, 그리고 나라가 힘이 없는 민족은 외국에 나가면 자기 현실을 더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당시 러시아가 저에게는 어떤 소명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러시아가 기후 땅이라고는 하지만 11개 시차를 가지고 있는 대륙입니다. 이곳에서 저 혼자서 어디에다 깃발을 꽂아야 될지 막막했기 때문이죠. 막막하면 친구를 찾죠. 그렇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야 거기 사회주의 종주국 아니야? 가면 아우시탄가 아니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거절을 했고요. 또 어떤 이는 제가 먼저 가서 충분히 자리를 잡은 이후에 자신을 초대해달라는 그런 농담도 하더군요. 하나같이 이렇게 부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취직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자료를 찾는 일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890년에 두 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했던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이야기와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1987년 이후로 다시 지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글을 통해서 시베리아라는 대자연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안톤 체호프의 여행의 목적지는 사할린 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스크바로부터 1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할린 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시베리아는 유영지였습니다. 사할린 섬은 모스크바에서 가장 먼 곳 중에 하나로 가장 열악한 환경의 유영지였고요. 안톤 체홉은 이 사할린 섬에 대한 소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곳에 있는 죄수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간다는 것이었어요. 안톤 체홉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국민에게 알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할린섬에 가기 위해서는 시베리아를 횡단해야 됐고요. 당시에 시베리아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말이 있죠. 400km는 거리도 아니다. 영하 40도는 취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겨울의 혹한과 또 강물이 녹는 초봄부터는 홍수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는 저지대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지대로 흘러서 질퍽거리는 땅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질퍽거리는 땅에는 벌레들이 많죠. 이로 인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시베리아에 가려고 하지 않았고요. 어떠한 이유로 시베리아 유형을 받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한편 1890년 안톤 체홉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는 30살에 이미 모스크바 사회의 유명한 작가 반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공했다라는 것, 현실에 안주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베리아를 낯설고 불편한 땅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사할린섬에 가게 됩니다. 저는 그의 여행을 통해서 지식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의 짧은 글을 통해서 시베리아라는 대자연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지금 여기도 들리네요. 새소리와 숲속의 적막감을 통해서 그는 시베리아라는 대자연을 표현합니다. 실제로 시베리아에 가면 이 타이가라 불리는 침엽수림지대가 끝도 없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눈으로는 아주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이죠. 저는 그의 글을 통해서 광활한 평원과 울창한 숲 그리고 자작나무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모닥불을 피우고 밀크커피 한 잔 마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는 밀크커피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저와 함께 하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있어서 어느 날은 우연을 가정한 필연입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 강하게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함께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유신론자이기 때문에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어느 날을 해석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약속이 있어서 학교 후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다리다가 옆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버스 토큰 매표소에서 즉석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동전으로 긁어보니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여러 개 써있더군요. 은행에 가져가 보니 100만 원에 당첨됐다고 은행원이 정말 신기해하더군요. 당시 1억 원짜리도 있었는데 그만큼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없다라는 거겠죠. 세금을 내고 받은 돈으로 중고 오토바이크를 사기 위해서 학교 부근의 바이크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바이크 가게 사장님이 저에게 호감을 가져주시더군요. 저는 인도 여행 이후에 전공 공부를 내려놓다시피 하고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문화 예술하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려 다녔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히피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모토바이크 가게 사장님은 저에게 모토바이크로 자유여행 갔다면서 모토바이크로 세계를 여행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모토바이크까지는 만들어졌는데 이 모토바이크를 두고 어떻게 외국으로 나가지? 여기선 그림이 멈추더군요. 강의실 앞에서 전공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김군, 이번에는 어디에 다녀왔나? 예, 교수님. 러시아 극동에 있는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교수님 마주치게 되면 이렇게 물어보고서 제가 대답하려고 하면 시선을 딴 데 돌려버렸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웬 여행이냐고 걱정해 주시는 거였지만 당시 때 저는 그런 마음을 모르고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그 다음은? 이라고 또 물어보시더군요. 그 순간에 모토바이크 가게 아저씨가 사장님이 말했던 바이크 타고 시베리아를 한번 횡단해보소라는 말과 1890년 두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달리고 있던 안톤 치오의 얘기가 겹쳐졌습니다. 모토바이크, 현대판 말이라고 불리죠. 저는 모토바이크가 아닌 말이 아닌 모토바이크를 타고 시베리아를 달리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교수님 모토바이크로 시베리아를 횡단해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안톤 치오이래요. 라고 했고 교수님은 연구실로 수업 끝나고 오라고 했습니다. 갔더니 계획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교수님 계획안이 뭐예요? 가까이 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디 가서 대학교에 다녔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조용한 말로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6하 원칙으로 정리해보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고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대륙 원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계획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국내 대기업 본사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비서실 관계자가 여러 번 물어보더군요. 부사장님하고 무슨 관계이십니까? 저도 반복해서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라고. 그분은 뭐 신기하다는 듯이 이런 대기업에는 보통 외부에서 사업 제안서가 수백 개씩 오는데 대부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보고 버려지는 게 많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만든 이런 아마추어 기관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냐는 거였죠. 저도 신기했습니다. 계획안은 학교에서 시민단체로, 시민단체에서 언론사로, 언론사에서 기업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제 스스로도 뛰어다녔는데요. 한 언론사를 찾아서 매일처럼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편집국장님이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분이 항공사와 모토바이크 회사를 연결해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모토바이크와 모토바이크 운송 그리고 왕복 항공권 그리고 횡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가 주어졌습니다. 눈 떠보니 스타? 아니 눈 떠보니 시베리아. 그렇습니다. 1996년에 졸업을 했고요. 하바롭스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두 대의 모토바이크는 이미 하바롭스크 공항에 도착해 있었고요. 모토바이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1년 전에 만났던 화가 지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젊은이들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기회도 없어 라는 말이요. 모토바이크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건 어려웠지만 일단 통과가 되고 난 뒤에 한 대냐 두 대냐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마와 함께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서로의 기회들을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공항에 도착해서 다음 날부터 지마와 함께 세관에서 바이크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지마는 공항 세관에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화가 난 건 알았지만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요.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죠. 밖으로 나와서 시간을 가지고 물어보니 내용이 이랬습니다. 자신의 차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행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일시 수출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는 제 이름으로 두 대의 바이크가 등록이 돼 있었던 거죠. 세관에서는 뭐 이런 사정을 모르겠죠. 세관에서는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토바이를 팔려고 가져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사회주의가 무너졌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선으로는 이 외국인이 러시아에 가지고 온 외국 오토바이, 팔려고 가져온 오토바이는 사치품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300%에 해당되는 특별 소비세가 붙었습니다. 바이크 가격이 200만 원이라면 2600만 원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지만은 그게 아니다. 하나는 이 친구가 탈 거고 하나는 이 친구가 나에게 기증한 거다라고 했지만 그건 저희의 말일 뿐이었고 세관의 시선은 다른 거였죠. 다음 날부터 세관의 매일처럼 출근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운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관료주의죠. 서류 문화라고도 합니다. 서류 문화는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림을 의미합니다. 또 현재도 러시아에는 공휴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때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이 긴 러시아에는 여름 3개월은 거의 휴가와 같습니다. 또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무너진 나라가 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그런 때였죠. 또 진화는 인도에서 들어온 밀교를 믿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그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무조건 걸어 다닌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일을 위해서 시내에서 8km 거리가 되는 세번까지 매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착해 보면 점심시간, 도착해 보면 일이 끝나거나 도착해 보면 공휴일이거나 지마에게서 당시 러시아는 되는 것이 없는 나라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타야 될 바이크는 바이크 가격에 비례한 보증금만 내고 바이크를 찾아도 된다라는 게 결정이 되었고 제가 기증하기로 한 건 여전히 특별소비세의 1300%가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비자 기간 연장을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갔다 다시 오게 되었고요. 디마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자기가 저에게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자리를 비켜준 거였죠. 또 장남이었던 그에 대한 그의 어머니의 걱정도 대단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인도 러시아로 횡단하기가 위험했던 것이죠. 저 혼자서 다음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여행 허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사회주의 흔적입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이동을 통제받습니다. 현재 북한도 북한 주민들이 평양에 들어가거나 이동할 때 통행증이나 허가증 받는다고 하죠. 다 소련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외국인이었고 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비자 용지가 아주 조그만했는데 이 조그만한 공간 안에 더 조그만한 공간에 제가 방문해야 될 지역들을 다 써놔야 했어요. 근데 러시아로 횡단하려면 수십 개 도시들을 방문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한 한 칸이었거든요. 한 칸에 한 2개 정도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했죠. 러시아로 횡단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현재 러시아는 엄청 위험하다.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를 횡단하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외국인인 너가 혼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하고 싶다면 내가 무장 군인을 추천해주겠다. 대신 그에게 월급을 제공하고 월급도 주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해라. 그러면 사인해주겠다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죠. 그리고 며칠이 흘러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알고 지냈던 러시아인 북한 태권도 사범 사샤가 싸우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피지컬은 정말 저한테 감동 줄 정도의 이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흉기에 찔려서 사망했다더군요. 멀리서 보면 그림 같은 풍경이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풍경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질퍽거리는 지름땅 두성이의 벌레 천지였죠. 현실에서 현장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이에 따른 실업률,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죠. 괴로우니까 술, 약물 중독자들이 등장하죠. 이로 인해서 각종 사건, 사고들이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몇 년 동안의 러시아의 모습입니다. 석유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죠. 그분이 이제 지역사회에 발이 넓은 고려인을 소개를 해주셔서 그 고려인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에게 러시아는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단 3일 만에 모든 게 정리가 되었죠. 제가 타고 가야 될 바이크는 바이크 가격을 낮추고 이에 해당되는 보증금만 적게 내고 찾는 걸로 했고요. 디마에게 주기로 한 것은 세관 창고에 계속 보관을 하면서 보관료가 얼마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요. 상황을 보면서 한국으로 돌려보낼 것.
그리고 여행 허가는 자신의 제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있던 지역으로 가서 사인을 받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대륙의 끝없는 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엑셀을 힘있게 당기고 마음껏 달려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설고 끝이 없는 대륙의 길은 새로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회주의 흔적과의 만남입니다. 소련은 대중들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특히 장거리 이용에 대해서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특정화시켜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는 열악하니 짝이 없었죠. 그리고 대부분이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요. 도로라고 불리는 것은 구멍투석이 천지였습니다. 포트홀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러시아에서는 기준이 모스크바겠죠. 모스크바를 기준으로 바이칼 호수를 바라보았을 때 바이칼 호수 뒤에 있다고 해서 자바이칼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바이칼 지방은 네르친스크라는 조약이 있었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에 의해서 중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방인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자바이칼 지방이에요. 이곳은 스타노보이라는 산맥이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대응할령 혹은 외응할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을 지나야 했는데 약 700km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구간은 자갈투성이 산길이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에서는 얼음이 녹는 강들이 아주 많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제가 아주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강물이 녹기 시작하는 초반부터는 얼음이 깨집니다. 이 두텁고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들이 깨지면서 서로 엉켜요. 그럼 강물 흐름을 막아서 강물이 넘칩니다. 이로 인해서 넘친 물들이 저지대로 흘러들어서, 그리고 시베리아는 저지대 환경이 많다겠죠. 저지대로 흘러들어서 질퍽거리는 진흙 땅들이 많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이게 습지에 빠졌다가 와서 이게 흙이 이렇게 많이 묻어있어요. 실제는 더 많이 묻어있었는데요. 습지에는 벌레들이 많죠. 바이크가 습지에 빠지면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다리 아래로는 불기밑대가, 불기밑들이 제 크기만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라 시베리아 얘기입니다. 그리고 3분도 되지 않으면 그 유명한 시베리아 모기떼들이 달라옵니다. 그리고 눈을 공격해야 되는 초파리떼.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쇠파리, 스네플이라고 부르는데요. 쇠파리떼 공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암컷이 대단했는데요. 암컷은 이 피부 살갗을 찢고 여기다 알을 깝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붉은 반점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어쩌다가 무의식적으로라도 한번 긋게 되면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가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애벌레들이 부화해서 피부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시베리아를 횡단했다고 하면 호랑이는 안 봤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호랑이 만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하지만 러시아에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하바롭스크 지방과, 우리는 연해주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연해지방이에요. 연해지방,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죠. 연해지방과 하바롭스크 지방에는 아무루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 최대 크기의 시베리아 호랑이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지방 도로만 봐도 지방 도로에도 가끔씩 호랑이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루 호랑이가 출몰하는 하바롭스크 지방이나 연해주는 우리 여기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부터 1000km 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살아 숨쉬는 야생이 아프리카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땅으로부터 1000km 거기 가까운데 이렇게 야생이 살아 숨쉬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입니다. 러시아에서 시베리아라 하면 이르크츠크와 크라스노야르스크, 노보시베르스크 이 세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시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골은 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사는 따뜻한 정이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시골을 진정한 러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난함과 술 취함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이 시골 지역들에 있던 집단 농장, 코로지나 공장들이 다 폐쇄가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시골 지역은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못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로 나갔다 적응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나 도시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술에 취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에서 공공
예의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부터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말이 있죠. 30도 이하의 술은 술도 아니다. 유명한 보드카에 취하게 되면 받았던 교육은 저 뒤로 가고 본능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이로 인해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술에 취한 젊은이들에 의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이들에 의해서 러시아를 횡단하던 러시아 여행자도 피살되었고요. 또 러시아 여행자도 일본 여행자도 피살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노래 들었던 김원중이라는 가수님이 이때 제가 1996년에 시베리아 횡단했던 얘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바이크를 타고 가는 시간보다 메고 가는 시간이 많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타노보이 산맥, 자갈주성이 산길이나 질퍽거리는 습지에서는 바이크를 탈 수가 없었고요. 또 도시 입구와 출구에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염없이 잡혀갖고 그들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저에게는 이제 바이크를 타는 것보다 메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렇습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금요일 수업이 끝나는 금요일이면 금요일부터 지리산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자연을 좋아한다는 건 저에게 자랑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야생이 살아 숨쉬는 시베리아에서는 숲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술 취한 사람들이 있는 시골 마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마을과 숲의 경계에 있을 때 그 초람, 그 마음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자신하고 확신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 낯설고 새로운 대륙의 끝없는 길 위에서 하나하나씩 다 깨져 나갔습니다. 가수가 물어보더군요.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횡단하면서 후회한 적은 없었어? 라고요. 매일 후회했어요 라고 말했죠. 단지 여기까지 오면서 감당해야 됐던 그리고 알게 되었던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다시 알고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모르고 앞으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앞으로 갔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눈 내리는 우랄 산맥을 넘어서 모스크바에 10월 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준비하던 가을이 아주 깊어지던 10월 말에 젊은이들의 거리로 알려져 있는 아르바트를 걷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는 마오쩌둥의 평전, 그리고 체게바라의 평전,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이 황책이 되어서 수없이 쌓여 있더군요. 저는 다시는 새로운 길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여행과 시베리아 횡단을 통해서 1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저의 시선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심장입니다. 러시아의 수도에서 직접 제가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기숙사에 자리를 잡고 볼펜과 메모지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도 유럽처럼 방사선 형태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크레물과 붉은 광장이 있죠. 붉은 광장으로부터는 10개의 대로가 시작됩니다. 현재는 12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소련 시절의 영향력 혹은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당시 세계에서 모든 길은 모스크바로 통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게 됩니다. 쌀 장사였습니다.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에 처했었죠. 1년 뒤인 1998년 러시아는 모라토리엄,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나라가 또 망한 거였죠. 이로 인해서 국민의 삶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브이 루스키라고 부르죠. 신러시안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부류층의 탄생입니다. 세 부류인데요. 소련 시절의 특권 계층이었던 노멘클라투라. 이들은 당 고위 간부나 정부의 고위 관료를 했던 사람들인데 국영기업의 일반적으로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서방 자본들이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서 순식간에 떼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외환 거래와 그 다음에 불법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걸 통해서 부를 쌓아 올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었어요.
또 공통점은 이로 인해서 초호화 해외에 초호화 별장 그리고 아주 비싼 곳에서 음식을 파티를 즐기는 걸 좋아했죠. 당시에 유럽에서는 일본 열풍이 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지식인들도 무라카미 류라는 소설가를 아주 좋아했고요. 또 청년들은 애니메이션 영향을 받아서 사무라이 문화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부유층들은 일본 스시집을 찾기 시작했죠. 저는 미국에서 쌀을 수입해서 모스크바에 있는 스시집에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스크바 시내 거리 곳곳을 다 익히게 되었고요. 차로 운전하게 되면서 10개의 대로를 따라서 시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달렸던 곳은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를 연결하는 M10, 러시아와 모스크바 우랄 산맥을 연결하는 M7, 볼가와 M5 우랄 연방 도로를 주로 달렸습니다. 특히 우랄 연방 도로, M5 우랄 연방 도로를 타게 되면 우랄 산맥을 넘게 되고요. 이것은 1996년 제가 오토바이크를 타고 달렸던 시베리아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베리아 아래쪽으로는 중앙아시아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오가면서 실크로드와 만나게 됩니다. 실크로드.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을 연결하던 고대 교역로죠. 처음에는 무척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실크로드는 가난한 그 자체였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실크로드를 포함하고 있던 중앙아시아도 무너진 거였죠. 가난은 환경오염도 가속화시킵니다. 한편 2000년이 다가오면서 디지털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유목주의가 떠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 속 인물이던 징기스칸이 현재로 소환이 되었죠. 징기스칸의 특징은 10만 명도 되지 않는 정규군으로 약 3억 명 정도에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저도 디지털 시대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역사 이래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역사 이래로 대중에게로의 정보 접근성이 가장 용이해진 시대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날로그 시대 때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수가 변화의 주체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에 접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대중들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선이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지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실크로드에 입히게 되었고 실크로드 대장정이라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세계의 젊은이들을 모으고 이들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과 빈곤, 질병 등의 충청 과제들을 이슈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스피해에서는 해안 오염 방지 캠페인이 이루어집니다. 해안 오염 방지 캠페인을 인터넷 교육 커리큘럼화해서 그 환경 캠페인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스피해는 5개의 나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는 카스피해 해안 연안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전유시설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가 시설들은 소련 시절에 당 간부나 고위 관리들이 대표로 있었다고 했는데 이곳에 서방 자본들이 몰려오면서 떼부자가 됐다고 했죠. 돈은 엄청나게 벌었지만 이 정유시설에서 흘러나오는 그래서 카스피해로 흘러들어가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방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베트남에 있는 학교, 캐나다, 알래스카, 영국, 독일,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유해서 이 내용으로 글짓기와 그림 등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카스피해 오염원에 대해서 확장시키는 것 캠페인을 이런 걸 기획을 했었습니다. 1999년 실크로드 대장정 계획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팀을 만들었고요. 팀과 함께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키아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00년 당시에 노키아사가 세계 휴대폰 시장의 1위였죠. 아시아를 담당하는 임원이 직접 한국으로 날라와서 저희들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습니다. 또 투르키에 상공회의소로부터도 초청장을 받았고요. 결국 3년째 되던
2001년에는 이런저런 성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사전 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탄불 상공회의소에서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이곳에 이스탄불에서 출정식이 열리는데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구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요청을 하더군요. 보스포러스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터키 구간에서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 키르기스탄에서는 국영 방송사 관계자와 만나서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우즈베키스탄하고 국경 가까이 있는 50가지 670km 구간에 걸쳐서 유목민들이 타고 있는 말과 유목민들의 이주 주거지죠 유르트를 제공받는 걸 내용으로 미팅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대학교에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실크로드 구간에서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을 국내에서 미리 실시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또 아시모라는 로봇을 개발한 혼다사 관계자와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 8월 30일 사전 답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2일 주에 9.11 사태가 났습니다. 3년 동안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죠.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는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로 2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도중에서 여러 번 회복시켜보려고 했지만 저 혼자서는 힘들더군요. 2013년 성탄절 2부 예배를 마치고 숙소로도 사용하고 있던 학교 사무실로 왔습니다. 제 사무실은 지금도 여기 창업보육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질러댔죠. NC 코르도 대장정과 함께 10년이 넘는 세월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무실 운영할 비용도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탐험가라는 명함을 만들어준 시베리아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유라시아 시리즈라는 이름의 유라시아 대륙 횡단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 1996년에 제가 모토바이크를 타고 달렸던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도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길의 완공으로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의 길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과 러시아가 무비자 협정이 발효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양국을 오가는데 비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 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물류 루트를 확보하는 것은 마치 생명줄을 잡는 것과도 같습니다. 2014년 저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고요. 또 돌아오는 길에는 모토바이크를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다 싣고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자료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다시 대륙 횡단에 나섰습니다. 유라시아 마실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셀러리맨들을 기준으로 14일이라는 연차 휴가 동안 자신의 차로 지구의 배꼽 바이칼 호수까지 누구나 다녀올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2019년 다시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업그레이드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자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에 완공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1만 킬로미터 시베리아 횡단 도로는 포장도로의 완공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4년까지 또 러시아의 길은 현지에서 사망도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이 길이, 이 시베리아 길이 2019년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포장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류 회사들이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또 차량 운전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륙의 끝없는 길을 따라서 도로 인프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대부분의 기회들은 새로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업그레이드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따라서 만들어진 변화들을 자료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였던 2019년의 유라시아 대륙 횡단 중에는
뉴욕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이라는 곳으로부터 정회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뉴욕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은 최초로 남극점을 밟았던 아문센과 노얄 아문센과 에베레스트에 올랐던 힐러리 경, 그리고 달에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했던 곳. 영화 아바타 등을 통해서 해저 탐사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제임스 카메론 등의 감독 등이 이 뉴욕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탐험단체로 알려져 있죠. 또 2022년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자료하고 있는 시베리아를 지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와 많은 구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에는 유라시아 문화교류라는 이름으로 국제포럼 그리고 청년 아카데미 기획 전시를 내용으로 하는 국비사업의 대표로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2023년 6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나섰습니다. 길은 평화다.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라는 주제를 가진 이 계획안은 뉴욕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뉴욕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23년에 이루어진 6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는 3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 환경에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도로를 자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저희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모든 환경에서 이 시베리아를 지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가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라시아 마실가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일상에 있는 이동수단을 사용해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을 누구든지 횡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칼 호수 보존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바이칼 호수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앞세우고 있는 서방 세계가 충돌 중입니다. 저는 바이칼 호수에서의 환경 캠페인을 통해서 현재 지구촌의 우선순위는 전쟁이 아니라 기후 위기다라는 메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연방 정부로부터 작년에 초대받아서 러시아의 탐험가이자 바이칼 자연보호구역의 책임자인 바실리 수툴라 씨와 함께 바이칼 호수 보존을 위한 활동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과 증강현실 아바타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 14,000km를 시각 자료화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한 이 유라시아 대륙의 길 위에서 만들어진 30년 동안의 자료와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 고국에서 현재 새로운 여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거나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과 증강현실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유라시아라는 단어를 특화시킨 여행자 복합 공간으로서 유라시아 콤플렉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기반의 세계화 시대입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국경 너머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지구를 캔버스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1996년 모토바이크로 이루어진 시베리아 단독 횡단은 최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에서의 29년이라는 시간과 6번의 대륙 횡단은 이야기로서의 디테일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기록과 이야기로서의 디테일은 저의 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의 끝없는 길 위에서 만들어진 저의 이야기들이 세계를 상대로 어떤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다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저의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저는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고요. 뉴욕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을 넘어서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까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에는 북한도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반복된 행위에서 만들어진 이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북한 구간을 통과해보기 위한 노크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시베리아에 가면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시베리아에 가면 타이가라 불리는 침엽수림 지대가 끝도 없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 눈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는 것 같지만요. 제가 이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면서 배운 것은 현재 제가 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제 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외눈박이의 삶이 아닌 두 눈을 가진 삶을 지향해 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제가 해온 일들을 정리해주는 영상을 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유라시아 마시각입니다. 이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 즉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거대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중심에는 경차인 캐스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 끝까지 가고 그 길 위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캐스퍼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을 거쳐 강원도 동해안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바롭스크, 치타, 크라스노야르스크, 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모스크바까지 이르는 긴 여정을 시작했죠.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지를 횡단하면서 느낀 자연의 경이로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세 가지 중요한 성과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시베리아를 겨울철에 횡단하는 도로에 대한 자료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겨울은 매우 독특한 환경입니다. 눈과 얼음으로 덮인 도로는 위험이 가득하고 차량 성능과 운전자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여정에서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도로와 물류 인프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캐스퍼와 같은 경차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시베리아를 지나가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도로가 겨울철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는 배와 열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과는 환경 문제와의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의 숲이 벌목과 화재로 인해 사라지는 현장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바이칼 호수에서 현지 러시아인들과 함께 생물 다양성 보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구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저는 바이칼 호수의 오염원에 대해 연구하며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을 통해 지구를 보호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누구나 유라시아 대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번 여정 동안 유라시아 대륙의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시각 자료로 기록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 세계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메타버스에서 가상 아바타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며 그곳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는 유라시아 콤플렉스라는 여행자 복합 공간을 통해 실제로 대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은 모험과 가능성의 땅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무궁무진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0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1만 킬로미터의 러시아 횡단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차량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 누구나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캐스퍼 같은 작은 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더 이상 소수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젊은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거대한 무대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도전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고 꿈꾸며 도전하세요.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 여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며 여러분이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기대합니다. 그래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